한국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왜 아직 존전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박세길, 박태균, 정병준 교수의 한국전쟁을 읽어봤고 마을로 간 한국전쟁,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등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발발, 전쟁, 표전에 이르는 이야기, 그 이후에 냉전에 대한 김기엽 저자의 책도 읽어봤는데 이제는 눈을 좀 돌려가지고 해외 저자들이 쓴 한국전쟁에 대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택한 책이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그리고 왕수정의 한국전쟁입니다. 이 두 권의 벽돌책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왕수정의 한국전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왕수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해방전쟁, 장정, 한국전쟁 등 전쟁 논픽션을 여러 권을 집필한 다큐멘터 작가인데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전쟁 논픽션 작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자는 농사를 짓다가 1970년도에 군에 입대해서 공수부대원으로 복무를 했고 루신 문화원 교사와 작가 출신 현직의 대령계급으로 국가 1급 작가라고 합니다. 중국 작가에 대한 등급은 잘 모르지만 책의 내용과 조사한 자료의 광범위한 내용을 바라봤을 때는 1급 작가라는 게 최상의 등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학자도 참전군인도 아닌 논픽션 작가가 그려낸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부제에서 보듯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토해낸다는 그런 뜻으로 보였고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니 전쟁의 참담함 그리고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등이 담겨 있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재밌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첫 장을 넘겨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나름대로 추력이 있고 몰입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최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논픽션 작가 왕수정의 작품이 첫 번째로 국내에 번역한 책입니다. 첫 번째 책부터 1000페이지짜리 벽돌책을 번역한 거죠.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99년 초판 발행 시에는 극동 한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2009년에 개정판이 나왔을 때는 한국전쟁으로 이름을 바꿔서 최초 출간하고 저는 이 책이 나온 지 25년 만에 이 책을 만난 모양새가 되죠. 역시 명작은 세월도 뛰어넘고 국경도 뛰어넘습니다. 작가의 개정판 마지막 줄에 보면 모든 독자에 감사드리고 한국전쟁이 출판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으로 남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한 말에서 보듯이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퇴색되지 않는 책을 썼다라고 자부한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책이죠. 한국어판 저자의 글은 2009년 2월 20일 베이징에서 썼습니다. 아무튼 이 개정판이 나온 지도 16년이 넘어가네요. 왕수정도 대단하고 이 책에 번역해서 한국판을 내기로 결정한 그라하리 출판사도 대단합니다. 물론 그라하리 출판사도 대단한 책들을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걸로 유명한 출판사죠. 거기다가 이 1000페이지 넘는 책을 숨도 안 쉬고 한 방에 읽어나간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동력은 책이 재밌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인이 쓴 한국전쟁사이니만큼 전쟁사의 제목은 항미 원조전쟁이라 부르던 적국인 대한민국 군인과 미군을 상대로 한 중국군의 접근 시각이 담긴 전쟁 이름인데 저자는 그 이름을 버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걸 보면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보겠다는 스탠스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매체를 비롯해서 책까지 통제를 심하게 하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제목을 바꾼 걸 용인한 걸 보면 중국도 이 전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스탠스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중국은 순망치한의 논리대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중국 혁명의 완성과 국가 인정을 받는다는 전략적인 목표하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참전한 전쟁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의 회고를 통해서 70만 중국군이 개개인들이 부상당하고 죽어나가는 아픔들, 물론 그들은 국가 차원에서 혁명 영웅으로 대우를 받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여러가지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가 얼마나 헛발질을 많이 하고 터무니없는 군인인지도 이 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는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군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전쟁에서는. 전쟁사의 역사 개념보다는 참전한 개개인의 참혹한 현실과 참전 부대장 또는 연관된 사람들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참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오쩌둥, 펑더화이, 트루먼, 메가더, 리치웨이 등이죠. 그 사람들의 전술과 전략 그리고 수많은 판단을 내렸던 그 많은 부분에 대한 결과까지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왕수정이 저술한 책 속의 메가더는 다양한 평가를 받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추측하기 어렵고 오만하고 부리기 어려운 황소라고 덜레스와 트루먼은 평가를 하죠. 결국은 리타이어식입니다. 파이어에 가깝죠. 메가더는 생각보다 미국, 중국, 한국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군인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메가더를 섬기는 무당까지 있으니
대한민국은 참 독특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리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건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사람인가는 분석해볼 가치가 있는데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메가드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훨씬 더 가깝고 자신이 살궁리만 하고 항상 뒷구멍을 열어놓고 적을 향해서 지저대기보다는 자신의 주변들을 상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짓는 말티즈 같은 군인이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이죠. 결국 그는 자기 나라 대통령에 의해서 전쟁 중에 해임되는 몇 안 되는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달고 퇴역한 인물이 되어버렸죠. 여튼 뭐 이 책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메가드가 얼마나 헛발질만 하니 하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게 비극입니다. 하지만 메가드는 비극이 더 많았던 군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전쟁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죠. 미국에서는 최초에는 리미티드 워, 국지전이라는 얘기죠. 포가튼 워, 잊혀진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겨우 코리안 워라는 이름을 자리 잡았는데 중국에서는 또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개념 정의를 할 때 미국이 중국 자신을 위해서 밀고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고 당시에 북조선이죠. 북조선을 돕는 전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를 꺼렸던 것도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순망치 안에 순리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1949년에 우리는 공산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통일이라 그러죠. 중국 본토를 통일하고 장개석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중국의 혁명 완성과 국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에서 참전을 한 것인데 그 참전한 70만 중국군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 왕수정은 4년여에 걸친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모아서 단편적인 전쟁 원인, 결과, 경과, 이후 등의 초점을 보기보다는 양 당사자 구간의 진격과 후퇴에 대해서만 알 수 있었던 다양한 크고 작은 전투, 운선전투, 지평리 전투 등 그런 크고 작은 전투에 대한 생생한 중계방송을 들을 수 있고 참전한 여러 인물들의 자료와 인터뷰도 상당히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9.28 수복이고 낙동강 전투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랐다고 표현하지만 그쪽에서는 5차례에 걸친 전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전역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큰 전투들을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 1000페이지에 달하는 60만 자에 육박하는 글자들을 하나 둘씩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빨려 들어가지고 책 자체로 동력이 생기고 책이 무겁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다 보니 머리맡에 두고 책상머리에 두고 짬나는 대로 봤지만 매번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뭉클하게 가슴이 미어온 적도 있었고 눈물이 핑 돌면서 차마 뒷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부분도 나오고 감성으로 다가와 가지고 감동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전쟁 당사자의 적국의 작가가 쓴 한국전쟁이라는 시선을 떠나서 휴머니즘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전쟁에 가치 있는 책이 이번에 번역됐다고 보아야 됩니다. 대작입니다. 다큐와 스토리가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춤을 추고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오릅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중국의 작가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번역한 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좋은 세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북미 간, 남북 간에도 이런 세상이 언제쯤 올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50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얘기는 6.25가 발발하고 나서 4개월이나 흘러서 겨우 1년이 됐던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10월 1일은 건국 1주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새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은 건국했다고 주장하지만 장개석 잔당들이 아직도 본토에도 일부 남아있었고 걔들이 생각할 때는 타이완은 즉시 바다를 건너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었었고 그대로 뒀으면 아마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부대는 여전히 국민당 군대의 잔여 부대가 점령한 일부 연해도서 지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절박한 시점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8년에 걸친 중일전쟁, 4년에 걸친 국국내전, 도합 12년간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민족산업과 농업생산 모두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와 있었던 시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경제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던 거죠. 그래서 덕분에 중국 내의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북한군의 승리만을 다뤘을 뿐이고 보통의 중국인들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중국 지도자들과 소련의 지도자들은 달랐겠죠. 인천작전이 성공을 하고 유엔군이 38선에 근접을 하면서 한국전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내전이 아니었던 거죠. 중국은 유엔군을 미국으로 봤거든요. 저원라인은 미국이 38선을 넘어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죠. 반면에 미국은 이게 중국의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그의 경고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죠. 10월 8일 신중국 역사상 대단히 특수한 군사용으로 꼽히는 중국인민지원군이 탄생을 했고 이렇게 중국의 출병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군 개입에 대해서 오판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세상에는 우리 적수가 없다. 감히 네가 내한테 덤벼?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은 2차 대전의 대표적인 승전국 중의 하나로 거칠 게 없었거든요. 한 일본 군사학자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병사들이 전쟁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왕수정은 이게 중국인들이 보여준 7가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전쟁 당시 중국을 둘러싼 7가지 미스테리는 무엇인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정확한 목적, 동기, 목표는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로 중국군의 신출 규모란 정찰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중국군의 위장 토목공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 네 번째로 원시적인 병참체계로 부대와 장비 그리고 물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 험한 골짜기 그 얼어붙은 강을 넘어서 어떻게 수송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중국군이 생각보다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죽음도 불사하는 인해 전술 일곱 번째로 기계화되지 않은 운송수단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중국군들은 그렇게 기민한 출동력을 보여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스테리하다는 게 중국군의 장점이자 강점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각종 전단지 살포와 방송을 통해서 적국을 회유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중국군 저지진지 최전방에 설치된 미군의 대형 나팔 속에서는 투항을 권유하는 부드러운 여성의 음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은 총칼로도 하지만 심리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존재하죠. 마음을 흔드는 것도 전쟁이고 또 다른 형태의 전투고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방송에서는 중국 장병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에도 산을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다리도 얼어서 퉁퉁 부으셨죠. 이런 내용이 적힌 전단지가 미국 비행기에서 뿌려지는 겁니다. 새해 축하라는 4글자와 함께 새해가 다가와도 당신의 마누라는 집에서 빚도 못 갚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외국의 전쟁터에서 죽을 운명이다 라고 놀려댄 겁니다. 역시나 대남 대북방송국 상호간의 삐라전 이건 여전히 전쟁 진행이라는 한반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똑같이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은 정전 휴전이 아니라 심리전만 놓고 보면 전쟁 중입니다. 이거 끊어야 되거든요. 여튼 뭐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치르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게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심리전 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왕수정의 한국전쟁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에 하나는 각국이 구사하는 전술, 전략, 그 전투의 기법이 어디서 유래됐는가와 전쟁이 흘러가는 전쟁 양상입니다. 메가더는 한국전쟁 이전에 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섬나라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는 이른바 개구리 뛰기 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법은 방어가 취약하거나 아예 방어 기지가 되지 않았던 상대방 군사 후방 요충지에 기동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메가더는 상륙 매니아였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착상은 이 당시 이 경험에 대해서 유래됐다고 봐야 되겠죠. 소위 치고 빠지기를 시종일관 전개하면서 적군의 혼을 빼놓는 펑더와이의 유인전술은 전통적인 중국의 전투 방법이자 나름의 비장의 무기였기도 합니다. 일찍이 이 전술을 경험한 것은 일본과 타이완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쫓겨나가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뿐이었거든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 전법의 새로운 체험자,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테스트받는 상대방이었습니다. 펑더와이가 똑똑한 군인이었는지 메가더가 똑똑한 군인이었는지 리치웨이가 똑똑한 군인이었는지는 책을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펑더와이라는 이 장군도 대단한 장군입니다. 1951년 7월 10일 한국전쟁 정전 휴전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됐죠. 양측 대표단이 모인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봉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봉황이 날아온다는 것은 곧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전협정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내봉장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서명된 시간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전협정이 지나고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식 발효한다는 조약 덕분에 서명하고 난 12시간 동안 전체 수백 킬로미터 155마일에 해당하는 전선에서 여전히 천지를 뒤흔들 정도로 총보 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졌습니다. 흡사 대전투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도 수많은 전투원들이 죽어나갔거든요. 7월 27일 오전 10시 전선에서는 갑자기 정적이 쫙 흘렀습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참으로 기괴하고 갑작스러움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쏘지마 이러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양측 다 전쟁을 하기 싫었을까요? 아마도 전선 현장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상의 참혹함을 봤기 때문에 쌍방간이 전쟁을 빨리 멈췄으면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일 겁니다.
한 뼘의 땅을 더 얻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책 내용에는 또 더 재미있고 안타까운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책 속에는 영미 중소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국가적인 속내가 비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26일 저녁 7시 15분에는 미국의 제7함대는 중국 영토에 속해 있던 타이완 해협을 무장 봉쇄를 해버립니다. 덕분에 중국은 타이완 해방계에게 차질이 생긴 거죠. 엄청나게 열받았을 겁니다. 중국 통일의 꿈이 중일전쟁 8년, 국공전쟁 4년에 총 12년간의 전쟁이 통일의 꿈이 무산된 겁니다. 아마도 이 사이는 중국이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이완이 중국에 예속됐다고 해서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엔을 빼내고 한미라는 입장과 중소라는 입장을 4개국만 놓고 보면 모두 다 2차 대전의 성전국이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협조를 하고 일제를 몰아내고 독일을 패망으로 몰 때에는 같은 편이다가 이해관계가 딱 어긋나니까 바로 5년 만에 돌아선 거 아닙니까? 참전한 중국 군대들은 손자병법의 룰도 많이 따랐지만 중국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봤던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 원픽은 뭐냐? 인화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돌격 앞으로 명령불복종은 죽음이다. 돌격 앞으로가 다였죠. 물론 중국도 돌격 앞으로 안 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처형했겠죠. 겉으로는 인화가 최고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발발되는 날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인민군들은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왔다라고 할 때 막 총을 메고 탱크를 타고 막 넘어오지만 실제로는 그날 새벽 4시에 장대 같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 다양한 한국전쟁, 6.25 전쟁 영화는 전쟁 발발하는 6월 25일을 거의 맑은 날로 묘사한 게 답니다. 비 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방 후에 미군들이 한반도에 좀 늦게 진입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내용도 나옵니다. 한반도 전역에 일본군 잽스가 저렇게 많으니 가서 우리가 점령 정책을 설치하려면 무수한 사상자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3D 업무는 소련이 감당하도록 놔두고 미국은 앉아서 어부지리로 기다리면 된다는 게 미국의 본심이었습니다. 소련의 한반도 진출에 대응한 트루먼의 지시로 30분 만에 하나의 주권국 나라인 한국이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젊은 미국 참모의 손에 의해서 38선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이때 39도 라인도 고려를 했었는데 소련의 반발이 무서워가지고 미국이 소심하게 38로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38선이 형성된 거고, 이 시점에 소련의 적국 군대 중에 하나의 한국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의 대장이 김일성이었습니다. 북한은 토지 몰수와 무상 배분을 실시했죠. 토지개혁이죠. 남한은 일제식민지 정부의 직원들을 그 자리에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발표합니다. 이때 남북한의 인민과 국민들은 한쪽은 자주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한쪽은 새로운 식민지배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왕수정의 시각이죠. 해방이 되고 미소가 남북을 점령한 상태에서는 미국과 소련 둘 다 어느 누구도 이 상태가 한반도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은 언제고 일어날 일이고 주한미국 대사 존 무초는 어느 날 아침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장면에 이승만은 북진 통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면서, 물론 북한도 싫어했죠. 남북 분단은 전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전쟁이 발달하고 난 이후에 내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남한 내의 인민유격대와 애국이사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했죠. 보도연맹 사건이죠. 1949년 이승만은 군사적 준비가 대체로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점에 1950년 4월 38선 부근에 집결한 한국 부대의 직속 포병과 기타 기술 병과가 상당히 강화됐는데 미군 순회들이 차례대로 일본에 도착해서 극동지구 미국 군사 배치를 강화했었습니다. 미국 제7함대 항공모함 2척 B-26, 29 일본 군사기지에 집중시켰고, 극동에서는 이미 전략적인 군사 무기들이 배치돼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전쟁이 시작되자마자 7일 만에 들어왔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은 극동지구에서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아무리 폭탄을 많이 갖다 쏟아부어도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을 항공모함이라 생각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7함대를 보내가지고 대만 해협을 봉쇄했던 거죠. 유엔 결의안도 이 책에 나오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물자를 제공해서 무장 침공을 저지하고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안건이 통과되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해당 지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도대체 해당 지역은 어디까지냐? 38 이북은 소련이, 38 이남은 미군이 관리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미군은 38선을 뚫고 진격해버립니다. 그게 국제전으로 이어지는 키워드가 돼버립니다.
문제는 진군할 때 일각의 미련도 없이 진군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나 올라가, 중국이 열만만 했죠. 자, 그럼 한국전쟁의 지상군 1호 투입자는 누구냐? 미 제24사단입니다. 제24사단장 딘 워커 소장은 아들 샘 워커하고 같이 참전했거든요. 샘 워커는 대위였는데 샘 워커 대위의 훈장을 수상해주러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워커는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불과 2달 만에 전사한 미국의 지휘관 중 계급이 가장 높은 장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딘은 포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죠. 이 한국전쟁을 두고 상당히 유명인물이 2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목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죽어간 전쟁이지만 그 2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목숨이고 똑같은 안타까움입니다만 역사 속의 주요 인물의 죽음은 한 번쯤은 열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 제24사단장 딘 워커 소장은 지프를 타고 남쪽으로 철수하는 혼잡한 미군 대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프를 타고 가면서도 늘 한시도 참지 못하고 길을 재촉하는 명령을 계속 내렸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지프 속도가 떨어지면 그는 가차없이 우회해서 전진하는 거침없는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긴 한국군 차량 대열에서 도로가 꽉 막혔고 우회해서 전진하려던 참에 한국군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행렬을 벗어나서 워커의 지프를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워커의 지프는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도로 안에 처박혔던 거죠. 워커 장군은 머리에 중상을 입고 야전병으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의 전쟁 사료에 따르면 워커는 당시 미 제24단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그는 이 부대에 표창을 하고 더불어 24단의 한 중대장에게 은성훈장을 수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중대장 이름은 샘 워커 대위로 워커 장군의 아들이었죠. 중국 전쟁 사료에는 단순하게 워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만 기록이 돼 있고 북한 전쟁 사료에는 이 워커 장군이 우리의 용감한 유격대원에 의해서 사살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워커 24사단장이 죽지 않았다면 며칠 뒤에 사성장군으로 진급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 베이징에서는 마오쩌둥과 북한 수령 김일성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는 절대 기밀이었기 때문에 외부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 만남이었던 거죠. 역사의 아이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워커 장군을 기념해서 아차산 밑에 있는 호텔을 박정희는 워커1 호텔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미국의 제24사단장 존 워커 장군은 자기 아들을 한국전쟁에 참전시킨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장군입니다. 반면에 이제 1950년 11월 25일 오전에 미국 전투기가 지원군 사령부에 네이팜탄을 쾅 하고 퍼부었는데 그게 사령부 건물에 명중을 해가지고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펑드와이는 마침 그날 아침에 산속으로 은폐를 해서 화를 면했지만은 마오쩌둥의 아들 이름이 마오아닝인데 마오아닝과 참모들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폭사했습니다. 마오아닝의 신부는 펑드와이와 지원군 내 고위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네요. 한국전쟁에서 펑드와이 밑에서 비서 겸 러시아 통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 마오안닝의 시신을 안치했던 자리인 북한의 회창군에 가면 비석이 아직도 서 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도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했던 거죠. 자기 아들을 한국전쟁에 참전시켰던 겁니다. 이 마오안닝의 시신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한의 열사능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는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감안하면 중국은 아마도 끝까지 항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은 북괴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고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T-34 전차는 그렇게 한국전쟁에서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한국은 계곡이 깊고 산도 많고 긴 장마에 늪에 빠지면 탱크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들이 바주카포로 계곡 위에서 쏘면 탱크는 바로 박살이 났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T-34 탱크 캐터필러는 고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차의 탄약과 유류적재로 네이팜탄이 팡 하고 쏟아지면 직방입니다. 그래서 네이팜탄으로 파괴된 전차의 수량이 로켓포로 격파된 것보다 10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전차 수량은 급속히 줄어들었고 부산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인민군들이 보유한 전차의 수량은 전쟁 발발 시점에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차는 엄청난 수량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보급이 되지 않으면 진격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바로 네이팜탄을 맞거나 로켓포를 맞았기 때문에 한국 전장에서 탱크는 그렇게 별 재미를 못했고 현대전에서도 탱크 무용론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면 드론 한 방에 박살나는 게 탱크입니다. 유엔군의 한국 전쟁 개입을 외세의 내전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진격하는 순간 한국 전쟁은 내전의 성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 유엔군이 무장병력을 동원해서 정복하려는 것은 북한이라는 아예 나라를 집어먹겠다는 얘기고 이래서 한국 전쟁은 곧 국제적인 문제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남북 간의 등 뒤에 있는 양 진영 또한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냥 넘지 말고 거기서 휴전을 하고 정전을 하고 협상을 마무리했었어야 됩니다.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겠죠. 월성과 관련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경고를 꾸준히 했습니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공군도 북한에 들어가겠다. 이런 경고를 미국은 외교적인 협박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제스처였다라고만 여겼습니다. 이 시점에 지원군의 살인관인 펑더화이는 참모 한 명과 호위대원 몇 명을 데리고 무전통신기 한 대만 들고 김일성을 만나러 한반도에 용감하게 진입합니다. 펑더화이도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 한 축인 메가드는 도쿄의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두 지휘관의 스탠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펑더화이는 현장으로, 메가드는 도쿄에서. 펑더화이는 참전하자마자 김일성과 공동으로 사령부를 구축하자고 건의를 했고, 김일성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작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펑더화이 사령관이 직접 처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후 합동으로 통일해서 지휘하자는 문제 제기 시에도 가보를 결정짓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기도 합니다. 김일성은 북한 군대의 지휘권을 타국의 군사지휘관에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은 북한은 완전히 괴멸돼가지고 이미 몇 개 사단밖에 안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김일성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해 전술은 한국 군들이 놀라서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착각한 것이라고 이 책은 적고 있는데, 쌍방의 병력 면에서는 이 전투는 기본적으로 연대와 연대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개별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게다가 중국군은 포병의 지원도 없고 항공 지원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인해 전술이 아니라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책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군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미군들이 많이 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미군이 책임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군이 무능했다라고 치부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이 무모했다고 함부로 모함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국군은 그렇게 무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무능한 작전 참모들도 꽤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국적군과 미군들이 참여한 이 전쟁에서는 우픈 일도 많이 벌어지는데, 2층짜리 어느 작은 건물을 쓰는 영어를 쓰는 여군들이 섞인 모두 17명의 미군 제3차단 소속으로 인류를 보내러 황천리에 왔다가 전부 다 포로로 잡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고 보니 그 건물은 무도회장이었고, 그날은 세계인들이 모두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이었다 사실을 미군은 알았고 중공군은 모르는 상태에서 17명이나 포로로 잡아갑니다. 전쟁통에도 춤을 추고 댄스를 벌였다는 게 웃기죠? 그게 미국인다운 생각인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미군 제25사단 24연대는 1878년에 미국 국회에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설부대입니다. 전원이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4연대 흑인 장교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봐두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군인입니다. 미 제25사단은 한국전쟁에 가장 먼저 파견된 미군 부대 중에 하나였는데 24연대 C중대 구성원들은 한국전쟁 중 부대 전체가 중국군에 통일한 유일한 부대가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트루먼 대통령과 미군 측의 반응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의 모든 전쟁 사료에는 이 이야기는 결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흑인으로만 편성된 24연대는 모두 해산되고, 그 후 미군 부대는 줄곧 흑인 부대와 백인을 혼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흑백도 갈라놨던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얼마나 한국전쟁에 투입된 유황군이 오합지졸이었던가 하면은 터키군 여단 장병이 5천여 명이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도 안 되는 시점에 전장에 정부도 없이 투입돼가지고 참패해서 도망 나오던 한국군 7사단과 맞붙어가지고 한국군 수백 명을 포로로 잡는 일로 벌어집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인민군이나 중공군이나 한국군이 달라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해병대의 용감무성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미군 제1해병대 사단 작전차장 알파 바우저 대령은 후퇴작전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책임을 졌는데, 해병대의 작전 수첩에는 철수란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인데, 그게 해병대 특유의 용맹성인데 장진호 대철수의 작전명은 해병대 남쪽으로 진격입니다. 덕분에 미 해병대는 한 번도 도망가 본 적이 없는 군대가 되는 거죠. 미국인들은 38선을 넘었을 때 존 라이가 이 지정학적인 경계선은 영구히 지어버렸다고 공언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쟁에는 또 아이러니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제39군 선봉대는 노획한 미군의 커피를 이걸 왜 먹나 싶어가지고 먹지를 않고 전부 노선을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눈길에 뿌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중국 병사들은 커피향이 그윽한 길을 따라서 38선을 향해서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로스팅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거기다 그라인딩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물어보고 싶네요. 김일성이 한반도 통일을 돕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중국층이 참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도 새겨봐야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중국 자체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3대 기율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행동은 지위에 따른다. 대중의 물건은 바늘 하나 실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 모든 노예품은 공공의 물건으로 한다. 그리고 파랑주의, 말을 부드럽게 한다. 거래를 공평하게 한다. 빌린 물건은 돌려준다. 망가뜨린 건 변상한다.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는다, 농작물을 짓밟지 않는다, 부녀자를 희롱하지 않는다,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답니다. 중국도 나름대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던 겁니다.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고 있어서 그를 깨우는 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 황드화에는 보고할 일이 있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마오를 깨웠다고 합니다. 전장에서도 용감했지만 마오를 대할 때도 굉장히 소신있게 행동했던 군인으로 보여집니다. 왕수정의 한국전쟁을 정리하는 속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국의 지휘관이었던 메가드의 삽질에 대해서 감정적이 좀 섞일 정도로 디테일하게 쓰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책 속의 메가드는 추측하기 어렵고 오만하며 부리기 어려운 황소라고 들레스와 트루먼이 평가했다. 그는 생각보다 미국, 중국,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군인이었다. 정치인에 더 가깝고 자신의 상구기만 하는 항상 뒷구멍을 열어두고 적을 향해 지저대기보다는 자신을 주위해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관종이었다. 책에서는 말티즈라는 군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의 나라 대통령에 의해서 전쟁 중에 해임되는 몇 안 되는 지휘관이 되어버렸다. 메가드는 최초에 2개 사단만 내주면 한반도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떵떵 쳤었는데, 이후 4개 사단에 추가 파병 요청을 하게 되죠. 워싱턴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이 듣기에는 변함없이 오만한 어조로 정병을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둘러댑니다. 이 군인이 할 짓입니까? 메가드는 6월 30일 미국 정부의 권한 없이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회담을 가지고 미국과 타이완의 공동방어라는 요지에 협의를 도출합니다. 의견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정은 통치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덕분에 트루먼 대통령이 극도로 반감을 사고 크나큰 전략적 실수를 범합니다. 이게 군인입니까? 정치인이죠. 10월 1일날 미군은 김일성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 시점에 트루먼이 좀 보자고 불러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향하지 않고 멀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7,564km를 날아오고 자신은 3,058km를 날아가지고 웨이크섬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대통령이 훨씬 멀리 날아왔죠. 이 만남의 장소에서도 메가드는 트루먼에게 격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수권자에게. 현장에서 트루먼에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제8군을 일본으로 철수하기를 바라고 내년 초에 한국 전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흥남 철수를 하게 되죠. 소련과 중국의 참전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보고 정보당국에서도 수뇌부를 격렬한 논쟁의 정보를 입수했지만 메가드는 그걸 무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후로 상륙병에 걸리기도 한 것처럼 메가드는 제10군단을 인솔해가지고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돌아가가지고 원산항에 상륙을 실시한 뒤 북으로 진격한 뒤에 워커 장군과 합류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서해안 쪽과 동해안 쪽을 가르는 백두대간 때문에 협동작전이 사실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배에 탑승하는 순간 한국군이 원산 점령을 완료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모진 고초를 겪고 원산에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동해상에서 수레 제거하는 일은 재난과 같은 거거든요. 북한군이 그냥 도망갔겠습니까? 거기다가 수레 제거에 투입된 30여 척의 소형 선박 중에 20여 척은 패전군 일본 해군 소속의 일본 병사들이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일본군이 한국전쟁에 투입되자 한국 국민은 엄청난 반감을 샀죠. 이 문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압록강 다리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걸친 다리 폭격 문제로 트루먼과 장교 싸움을 했습니다. 메가드는 불경스럽게도 폭격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이라도 내 책임이 아니다는 수법을 또 사용합니다. 트루먼은 재고 또 재다가 결국 브래들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메가드의 신의주 폭격 권한을 위임하고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드에게 신중하고 교활하지 못한 교활한 단어를 골라가지고 작성한 전보를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메가드는 트루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전쟁광이었습니다. 제2차 전역의 관건이던 시기에 최전방으로 올라갔던 메가드는 11월 28일 밤 전장에서 작전 수행 중인 2명의 지휘관을 도쿄로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토론회에 참가를 시킵니다. 일선에 있어야 될 장군들을. 이는 세계 군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장에서 지휘하는 장군들을 동경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당시 전쟁터 전선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고 참전 부대 또한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지휘관이 즉각적인 대처와 방법 강구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대를 버리고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에 와서 군사 문제들을 연구하도록 명령했던 터무니없는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드는 어제만 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낼 자신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전쟁으로 바뀌었으니까 본사령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났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자신은 직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으니까 만약 합동참모본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 책임 아니다, It's not my job,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합니다. 매스컴 플레이를 자주 한 메가드는 크리스마스 전에 젊은이들을
고향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떠버렸는데, 이 발언은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인용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브래들리가 얘기했죠. 메가든은 어제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손바닥 뒤집어 버린 거죠. 이에 바클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메가든은 12월 3일 전보를 통해서 한반도의 전장 군사 형세를 암담하게 묘사를 하고,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은 완전히 끝장나고 말 것이라고 의미모호한 경고를 합니다. 트루먼이 보기에는 이 늙은이가 자신의 정적과 결탁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그리고 차고 넘치는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메가든은 분명히 트루먼의 정적과 소통했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탐론한 두 큰 장군 리치웨이와 메가든은 관계는 굉장히 미묘했습니다. 리치웨이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생도했을 때 메가든은 이미 그곳의 교장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리치웨이는 이 거만한 인물을 존경하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이유야 뭐 이미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죠. 리치웨이가 메가든을 평가할 때 허풍과 자아자찬하는 나쁜 습관과 존재하지 않는 일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고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데, 메가든의 건의는 중국 해안을 봉쇄를 하고 중국 본토에 폭격을 가해서 타이완도 전쟁에 참여시키고 심지어는 원포까지 사용해가지고 중국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소련이 유럽에 위협을 가하고 동맹국이 분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보다 실이 많았거든요. 한반도의 통일을 견제하다가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손해를 끼칠 바에는 체면을 지켰기 때문에 정전을 하는 쪽이 미국은 훨씬 나아서 그 결정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왕수정의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1000페이지 60만 자에 해당하는 대작품에 대한 맛보기였습니다. 1000페이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벽돌책은 항상 그렇지만 책 자체에 동력이 있는 책입니다. 동력이 없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볼 거기 때문에 저자도 자신 있고 역자도 자신 있고 출판사도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1000페이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국전쟁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여름 왕수정의 한국전쟁과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